한국은 지진 안전지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건물 붕괴되고 거한 붕괴, 쓰나미, 집안 융기가 암석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난카이 해국에서 지진이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80%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그걸 90%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도 영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서울에 지진이 난 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약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와 땅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과학의 눈으로 풀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지질학자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지진은 왜 생기는 걸까? 지진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형태의 땅의 진동, 지진동, 이걸 이제 우리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진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자연지진, 두 번째가 인공지진, 네. 세 번째는 약간 애매한 건데 촉발지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연지진이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어떤 단층의 미끄러짐, 네. 단층운동이라 그러죠. 화산활동, 산사태와 같은 완벽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진이고, 인공지진 같은 경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진. 핵실험 대표적인 거. 네. 굴착 작업, 발파 작업,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수압 파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쉐일 가스라고 하는 그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쉐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미세한 머드로 돼 있는 층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데, 진흙 같은 층을.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것들 다 인공지진으로 분류를 합니다. 수압 파쇄라고 했으니까 강한 물을 쏘아서 그걸 깨뜨리는 거겠군요. 그죠. 지하에 강한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깨트리면 이제 지진이 발생하겠죠. 아까 뭐 핵실험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지진이 느껴졌다라는 기사들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감지를 하고 그 지진파를 분석해 가지고 실험한 핵탄두의 규격이 얼마 정도인가. 그런 것까지도 밝힐 역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계산할 수 있고요. 깊이, 위치 다 알 수 있습니다. 촉발 지진은 뭘까요? 촉발 지진이라는 건 네. 이건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100% 인간의 잘못도 아니고 100% 자연의 잘못도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 11월 11일에 네.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이제 촉발 지진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하에 그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단층이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지진이 난 거죠. 촉발 지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단층에 에너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거의 임계점 가까이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 힘을 조금 톡 더 더해가지고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예, 우리가 어떤 방아쇠를 당겼던 걸까요 그때 물을 넣었던 것이, 땅속에 물을 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그 땅속에 입자와 입자들이 모래알들이 뭐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땅속에 힘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물을 집어넣으면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벌어지거나 혹은 걔들이 힘을 전달하는 게 풀어져 버립니다. 그걸 이제 유효응력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지진이 촉발되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는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땅 속에서 발생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몇 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진의 지속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m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빵 하면 동시에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승점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착을 하잖아요. 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꽝 하고 땅에서 일어나게 되면 네. 여러 종류의 지진파가 만들어져요. P파, S파 이건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배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러브파, 레일리파 이런 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안 배웠는데. 예, 그럴 겁니다. 이제 이런 파들이 네. 제각각의 속도가 다 다르고 진행하는 경로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한 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걸 감지하는 곳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진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양옆으로 흔들리는 게 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진동으로 느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진 기록을 보면 굉장히 길게 나타나죠. 지진이라는 게 딱 한 점에서만 딱 발생하고 미끄러짐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단층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단층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면이 한 번에 전체가 미끌릴 수가 없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이렇게 미끌리다 보면 하나의 단층에서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지진도 발생하고 각각의 지진별로 속도가 다른 지진파들이 여러 종류가 발생하니까 네. 실제로 나중에 지진 기록을 모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나타납니다. 긴 면이 이렇게
마찰되면서 뚝뚝뚝뚝뚝뚝 그렇죠.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 각 지점을 다 지진으로 보는 거군요. 우리 유리가 깨질 때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전파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단층은 왜 생겨 있을까요? 그건 지구가 살아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핵 다음에 멘틀이 있습니다. 네. 그 멘틀이 아무런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구 표면에서는 단층 운동이 안 일어날 건데 그 멘틀은 지금 계속 대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랑 바깥쪽이랑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액체처럼. 국 끓이면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 맞아요. 위에 곰탕 국물에 떠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네. 이 지각을 그 그게 기름 지각이에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비유가 좋은데요? 네네. 그 기름 덩어리가 뭉쳐졌다가 멀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 서로 충돌도 하고 이렇게 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진이 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단층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 지진 이야기를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학생 때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태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다는 그런 교육을 좀 받고 큰 세대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 지질 연구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동해를 연구를 하면서 결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알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진 크기는 규모, 진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두 개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요? 핵폭탄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좀 겁나긴 한데. 네. 핵폭탄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TNT 몇 메가톤급. 예, 그건 이제 핵폭탄의 규격입니다. 네. 핵폭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 에너지량이 얼마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지진의 규모입니다. 네. 그 지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이 100메가톤짜리가 만약에 터져도 네. 바로 핵폭탄 터지는 폭심지 옆에 있는 거하고 한번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하고 피해 규모가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진도를 피해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 위에서 흔들리는 그렇죠. 것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 규모. 진원지 바로 위에 있으면 크게 흔들릴 거고 네. 멀어지면은 적게 흔들리겠죠. 그게 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 기록을 보면 지진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지진은 언제 지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역사서에 지진 기록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크고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때는 또 과학적으로 지진이 왜 일어난다 이런 걸 몰랐을 테니까 맞아요, 땅이 맞아요. 흔들리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천재지변 하늘이 놓였다 생각할 테고 네. 삼국사기 삼국유사 여기에 100여 건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고려사저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하고 승정원 일기에는 2천여 건에 가까운 지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삼국시대는 아무래도 기록이 굉장히 단조로운데 조선시대로 오면 올수록 굉장히 기록이 상세해지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경험담들이 동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장계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삼국사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지진 기록은 서기 64년. 64년이요. 예, 서기 64년. 이렇게 적혀 있어요. 12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때도 지진이라고 불렀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기록을 보면 93년 10월 경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경주입니다. 304년 9월 경도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779년 봄 3월에 경도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다. 네.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는 규모까지 그때 굉장히 당시 자세하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았는데도 네. 100여 명이 사망하려면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고 예측할 수 있죠.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세한 건지 좀 그런 기록들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지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4대 지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진이 순천 지진 1454년 단종 2년 12월 25일에 발생했고요. 예.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옥과 담장이 붕괴되고 사람이 깔려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지는 순천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규모가 6.8 정도 된다고. 그때 그 기록들로 우리 지금의 현재 측정하는 그 규모를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네. 피해가 보고된 지역들이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지역까지 지진을 느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지역들이 남아 있으니 성첩이 무너져 내렸다. 네. 가옥이 붕괴했다. 뭐 이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진동의
크기가 어땠는지, 진도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와 영역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나야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이미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비춰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큰 지진으로 추정되는 지진은 언제 지진이었을까요? 가장 큰 지진은 양양 대지진이라고 하는 지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서울에 지진이 난 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한양에 지진이 난 적이 있냐? 네. 1518년 중종 13년에 서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성난 우레소리가 나고 인마가 대피하고 담장하고 성첩이 붕괴되고 도성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노숙을 하고 8도 전역에서 지진이 다감지가 된 지진이 났습니다. 예. 규모를 6.8 정도로 생각하는 지진이 한성에서 났습니다. 6.8이면 꽤 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말을 하고요.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단층이 네. 연천 포천을 지나서 네. 서울의 동두천을 지나서 잠실 아래로 해가지고 성남시까지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단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단층은 유지가 되고 있겠고요. 당연히. 올 2월에 규모 3의 지진이 연천에서 났는데 여기가 추가령 구조곡입니다. 그렇군요. 이때 황해도 배청군에서도 동시에 땅이 갈라졌으니까 한양에서 황해도까지도 다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1518년. 예, 그렇죠. 500년 전이네요. 네네. 어. 그리고 네. 가장 쇼킹한 것들이 있는데 예. 울산 대지진과 양양 대지진입니다. 울산 대지진, 양양 대지진은 다 17세기에 발생했는데요. 예. 그 양양 대지진 기록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건물 붕괴되고 거암 붕괴, 쓰나미, 집안 융기가 다 일어나는데 예. 숙종실록 11권을 보면은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담벽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양양에서 요동이 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쓰나미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악산 신흥사 개조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설악산에 있는 암석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인 내용은 바닷물이 조수가 밀려나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여 보, 5, 60보 노출이 됐다고 해요. 조선시대 일보의 개념이 뭐냐면 네. 한 발 두 발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160m 약 6척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5, 60보에서 100보라는 거는 한 100에서 150m 정도가 해안선 자체가 바다 쪽으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100보라는 거는 사람이 가서 재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쓰나미가 아니고요. 아예 이 땅이 영구적으로 들어 올려졌다는 뜻이거든요. 땅이 들어 올려졌다고요? 네네. 네. 일례로 그 2024년 일본 노토반도라는 곳에서 네. 규모 7.6의 지진이 났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토반도라는 그 반도 자체가 4m가 융기를 했습니다. 4m나요? 예, 그러면서 해안선이 200m 물러나 버렸어요. 네. 원래는 항구였던 곳이 육지가 돼버려서 배가 육지에 그냥 올려져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숙종실록 11권 양양대지진 기록을 보면은 지금 노토반도에서 발생했던 집안 융기를 동반한 지진과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진을 전국에서 모두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완전 동쪽 끝인데 서쪽 전라도까지도 다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었고 이 지진의 규모를 규모 7.5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7.5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걸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진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노토반도 지진이 일본에서 7.6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거기서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무코항까지도 1m 쓰나미가 왔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같은 17세기의 지진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1643년에 울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지진도 부산대학교 손문 교수님이라고 이 분야 이제 권위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규모 7.0에서 7.4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이때도 쓰나미가 보고가 되고 토양 액상화라는 현상들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땅이 마치 밀크쉐이크처럼 되는 거예요. 건물이 붕괴되고 한양에서까지 지진이 느껴지는 17세기가 매우 핫했던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네. 5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사이에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큰 지진들이 3번이나 발생한 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맞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기록에 2000번 이상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게 좀 네. 실감이 나는 느낌이에요. 400년 주기설이라는 걸 좀 들었어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400년 주기로 일어난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걸까요? 이건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제 단층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 100년 주기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뭐냐면 결국 역사 문헌입니다. 역사 문헌에 기록돼 있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 이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100년 주기를 대략적으로 갖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 문헌들 삼국사기부터 해서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까지 거기 지진들을 보니까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주기는 약 400여 년이다. 7.0 이상이 일어나는 주기가. 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1518년, 1643년이었으니까 1500년대 지진은 7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17세기 지진은 7 이상이라고 보고 있죠. 그럼 그때로부터 400년이면 지금 거의 가까워 왔다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번 거잖아요. 세기가 400년이 되는 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진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본 떠올리잖아요. 30년 내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려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100년 주기설 이런 걸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큰 예측이기도 하겠네요. 일본 정부가 작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8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다시 그걸 또 수정해서 30년 내에 발생 확률 90%로 올렸습니다. 뭐 요걸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문헌에 남아 있는 지진들을 가지고 각각의 주기를 파악을 해서 예측하고 있는 가장 지진이 발생해야 하는 시점은 2034년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 아시죠? 네네. 예, 그걸 그려가지고 전후로 확률이 얼마 되는가 확률 밀도 함수로 계산하는 값입니다. 네, 가장 확률이 높은 해가 2034년. 그러면 일본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 지진연구가시죠. 홍태경 교수님께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2016년과 17년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했는데 네. 그 경주 포항 지진의 원인이 결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3, 4년? 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평양판이 이 유라시아를 동에서 서로 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미는 힘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동쪽과 우리 한반도의 동쪽은 또 마찬가지 힘을 받고 있거든요. 같은 태평양판이 미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힘의 교란이 작용하면 우리나라 쪽에도 같은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2월 14일 네. 올해 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라고 네이처 자매지 권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진들이 논문을 한 편 발간을 했습니다. 예. 그 홋카이도 육지에 있는 호수에서 쓰나미 퇴적물을 연구해 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그 결과 400년 전에 연대를 어느 정도 특정을 했어요. 1610년에서 1637년 사이에 17세기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의 규모가 9.0이었고 지금 그 다음 9.0 지진이 발생할 시기가 도래했다. 400년 주기. 울산 양양 지진이 1643년하고 1681년에 발생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연치고는 17세기에 너무 많은 지진들이 겹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홍태경 교수님의 그런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쪽에서 9.0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본 동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쓰나미 같은 경우는 다 막혀버릴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진파가 굉장히 급속도로 그 규모가 감소해가지고 이쪽에 왔을 땐 진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9.0 지진이 발생을 하면 네. 그 힘이 이제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응력의 해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여파가 전파해서 우리나라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응축된다거나 그 힘이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나중에 또 그게 전달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또 이게 막 여러 사람이 같이 밀고 있는데 앞 사람이 힘을 빼면은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그 영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진도가 그때 얼마였어요?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가 9.0이었습니다. 그럼 9.0이 발생했더니 우리나라에서 한 3, 4년 정도 뒤에 지진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일본 쪽으로 수 센티미터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구본 걸리든 위에서 좌표의 변화는 곧 지진을 의미하니까요. 네. 주기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 그 예상 진원지가 되는 판과 판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곳에 미리 강한 충격을 준다든지 해서 그걸 제로 세팅할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충격이 예상되니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려는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꽤 많이 있었어요. 네. 폭발 가능성이 높은 화산에 가스를 빼내서 폭발을 멈추자는 아이디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힘이 더 쌓이기 전에 그 힘을 해소시키자.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자연에서 힘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힘들이 자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형태의 지진을 만들면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네.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유체를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지진을 촉발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진으로 한 번에 에너지들이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천천히 여기저기 지진이 조금씩 나면서 에너지가 풀려가던 것이 사람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촉발 지진도 지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뭔가 인위적으로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지 또 모르니까. 방금 질문하신 게 그 계획된 촉발 지진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 과학 기술로 지진 발생을 미리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좀 미리 전조 증상을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조 증상 같은 거는 딱히 없는 거네요. 뭐 전조 증상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지표의 변이가 일어난다든지 지하 수위가 변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하 수에 녹아있던 화학 성분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지 전자기파 교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은 지진에 앞서서 충분히 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조금의 지구 표면의 변이가 있으면은 네. 그것들이 이런 현상들을 야기할 수는 있는데 모든 큰 지진에 앞서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이제 뭐 어떤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전진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작은 지진이 나고 큰 지진이 난다면 우리가 큰 지진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큰 지진이 먼저 나고 작은 지진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이 어려운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스촨성 대지진인가요? 막 개구리들이 엄청 땅 위로 막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 지진을 피하려고 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동물들은 미리 알아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하진 않나요? 대형 지진의 지표로 쓰기에는 네. 개구리들이 막 나왔는데 지진 날 겁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양치기 소년 되기가 딱 좋잖아요.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 모르니.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온 이유는 지진파도 속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피파 같은 경우는 빨리 도착하니까 네. 동물들은 먼저 느껴요.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큰 진동은 에스파라든지 이후에 표면파라고 불리는 파가 왔을 때 일어나는데 먼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개구리들이 물속에 있다가 땅속에서 가스가 먼저 나와가지고 성분이 바뀌면 그걸 못 견디고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지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밀하게 지진계를 운영한다면 사람이 꼭 느끼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계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변 해역에다가 유선으로 지진계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큰 지진이 뭐 해구에서 발생을 한다면 실시간으로 지진 경보가 울리고 쓰나미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100년 동안 없을 수도 있고 네네네. 이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우리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훨씬 더 실용적인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역사문헌이라든지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단층에서 향후 몇십 년 안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표를 마치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몇십 년 안에 지진 7 이상 발생할 확률이 뭐 60%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지표가 있어야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되는가. 향후 100년 이상은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내진 설계를 더 높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이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훨씬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좀 만들 수 있죠. 몇 년 전 경주 지진 났을 때 우리 아파트 13층인데 정말 공포였어요. 아래층보다 꼭대기층이 더 흔들리고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막대기 아래를 잡고 흔들면 위가 더 많이 흔들리듯이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초고층 건물은 그 컴펜세이터라고 해서 엄청 무거운 추를
공중에다 달아가지고 그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고강도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이쪽이 더 많은 진동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본 정부가 네. 난카이 해곡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수를 30만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21만 명이 쓰나미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요. 7만 명 정도가 건물 붕괴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에 의해서 1만 명 정도가 희생이 돼요. 사실 지진의 흔들림에 의해서 사람이 죽진 않아요. 쓰나미라든지 건물 붕괴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 밖으로 빨리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진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지진을 뭐 건물 밖으로 나가서 바닷가 쪽으로 달려가면 안 되고요. 주변에 있는 높은 곳을 평상시에 미리 생각을 좀 해놨다가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집적된 어떤 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엘리베이터가 작동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막혀가지고 못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에 머무르셔야 할 텐데 어떤 식탁 아래라든지 네. 책상 아래라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몸을 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계신 조건에 따라서 네.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나에게 아이가 있다면 유아가 있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 정도는 개개인이 하시는 게 좋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시는 곳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서 안전한 동네 운동장 같은 데 가시면 좋으시고 바닷가라든지 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평소에 주변에 조금 더 높은 지형을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셔야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대응 방법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